네, 시청자 여러분,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가 논란이 되자 오늘 바로 취하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임 교수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칼럼을 썼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폭풍이 상당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도 고발해라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당내에서도 너무 나간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결국 민주당에서 오늘 취하를 하긴 했는데 뒤끝이 깔끔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앉아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야권은 총선을 앞두고 이합 집산을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이른바 호남 3당도 오는 17일 통합하기로 오늘 결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이랑 대한신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17일에 합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의 이름이 민주통합당이라고 합니다. 과거 예. 민주당의 이름과 똑같죠. 예. 네, 그래서 여기 더해서 당명이 영거푸 선관위로부터 거절을 당했던 안철수 전 대표 측은요, 오늘 신당명을 예전처럼 국민의당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다 서로 혁신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당명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일단 이름만 놓고 보면 다 옛 이름들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10일 마지막 28번째 환자가 나온 이후 나흘째 국내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또 이번 주말에는 진천과 아산에 머물고 있는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이 최종 검사를 마친 뒤에 퇴소할 예정인데요. 벌써 절반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의 결과도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진정된 국내 상황과 달리 발병지인 중국 그리고 일본의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신은 반장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나흘째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아직 퇴원하지 못한 21명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치료 중입니다. 또 주말에는요, 진천과 아산 임시 생활시설에 머물던 1, 2차 우한 귀국 교민들이 2주간의 격리 생활을 마치고 퇴소합니다. 현재까지 1차 교민과 이 교민들을 돌보던 의료진, 또 소독업체 직원, 정부의 지원단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차 교민들의 결과는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당국의 엄격한 방역 지침에 잘 따라주신 교민들과 시설에서 여러 가지 이 교민들을 지원해 주셨던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아산 시민과 진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이 퇴소를 앞둔 교민들은 자신들을 돌봐준 의료진, 또 따뜻하게 맞이해준 지역 주민에게 감사 인사도 남겼습니다. 자, 아마도 어린이 교민의 솜씨 같은데요. 우리를 위해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안전 망토를 두르고 손 소독제를 든 채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의료진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자, 오른쪽은요, 이 밥이 초점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모든 밥 주신 분들, 밥 만드신 분들께 라고 수신인이 적혀 있죠. 웃음이 나는 아주 훈훈한 편지였습니다. 이 퇴소 후의 생활에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국에 있는 가족의 집 또는 호텔에 머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당장 중국에 돌아가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일 겁니다. 자, 우한 현지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후베이성 사망자가 또 하루 새 100명이 넘게 늘었는데 병상은 부족하고 화장장은 24시간 쉼 없이 가동된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 통계에 대한 불신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제1동포 한 분을 제외하고는 국내 거주지가 다 있다라고 응답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특별하게 추가적인 지원을 할 필요성은 지금 적다라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귀국 여부는 아마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정치권에선 코로나 사태로 인한 먹방이 심심찮게 늘고 있습니다. 무슨 코로나 때문에 먹방이냐, 선거 앞두고 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얼마 전 어묵 먹방, 또 국수 먹방을 선보였죠. 복스럽게 잘 먹어야 표가 넘어온다는 속설 때문일 겁니다. 아무래도 먹는 모습이 사람들 관심도 끌 수가 있고 미리 굶고 가나요?
많이 먹어야 많이 되니까요. 먹어야 되니까. 네, 굶고 가는 정책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 집 저 집 가면서 많이 먹어야 되니까요. 예. 그럼 일단 잘 먹는 사람들이 유리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맛있게 먹는 사람. 예,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유리한 그냥 측면이 있습니다. 가스 홍보수를 꼭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이게 가스 가방에 땡땡땡을 가스 넣어서 땡땡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예.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요. 예. 많이 먹다 보니까. 네, 뭐 사실 먹방하면 떠오르는 사람, 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독보적이라 불렸던 이분이 있긴 합니다. 이명박은 배고픕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자, 아무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조금 다른 의미의 먹방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민생 경제가 침체되는 가운데 정부 인사들이 직접 시장에 가서 밥도 사 먹고 하면서 분위기도 살리고 실제 매출도 올려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먹방입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남대문 시장을 찾았었죠. 이거 엄청 어려워 죽겠네요. 네, 많이 좀 어려워진 상황이죠. 그런데 인삼이나 홍삼은 이게 좀 면역력이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많이 좀 홍보하면 좀 네, 네. 위험해 보이세요? 뒤로 나오시죠. 하는 게 좀 어때요? 손님이? 지금 원래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도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더 많이 안 좋아져서 손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자, 그리고 어제는요, 정세균 총리가 신촌에 있는 명물거리를 찾았습니다. 보통은 대학생들과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곳인데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또 대학교의 개강 연기 등으로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 총리가 한 순두부 가게를 찾아서 위로를 건네는데 그 방식이 조금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좀 손님들이 적으시니까 좀 편하시겠네. 네, 아마 조만간 다시 바빠지실 거니까 이런 때는 좀 편하게 좀 지내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손님이 적으니 편하다. 뭐 농담 섞인 위로였겠지만 매출 부진에 힘겨운 상인들로선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말이었을 겁니다. 차라리 순두부 한 그릇 맛있게 드시지. 자, 이어서 또 다른 가게를 찾아선요. 그간에 뭐 돈 많이 벌어놓은 거 가지고 조금 버티셔야죠. 어때? 버틸만 해요? 어때? 해야죠. 예. 자, 야권에서는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상처를 후벼 파는 조롱이다. 이게 지금 총리의 자영업에 대한 인식이다라는 거센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되자 정 총리는 식당 주인이 친밀도를 표현하길래 반가워서 편하게 생각하시라라는 뜻으로 농담을 한 것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나온 첫 번째 비중국인 사망이자 지역 감염에 의한 첫 번째 사망입니다. 일본 가나가와현에 거주하는 80대 여성인데 최근 중국은 물론이고 출국 이력 자체가 없습니다. 지난달 22일 처음 병원을 찾았고 지난 1일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했는데 상태가 악화돼서 어제 숨졌습니다. 사망 후에야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여성의 사위는 도쿄도 내에서 택시기사로 일합니다. 최근 한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것 같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이 사위도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또 일본의 크루즈선 이야기도 해야겠죠. 일본 정부가 오늘부터 80대 이상 고령자 또 지병이 있는 승객들을 우선 하선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선내에서 확인된 확진자만 220여 명에 달합니다. 健康確保の観点、船内環境、すなわち窓のない部屋等に今、居住されている方、あるいは年齢、基礎疾患の有無などを含め、そうしたリスクの高いと考えられる方について、PCR 検査を逐次実施をし、陰性が確認された方のうち、希望される方には、下船をして、政府が用意する宿泊施設、で生活し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にいたしました。 네, 우리 외교부는요, 크루즈선 안에 있는 우리 국민 14명의 하선 의향을 파악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교민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 관련 속보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내 추가 확진 0명, 주말에 1, 2차 우한 교민 퇴소입니다. 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소식, 국내 소식부터 볼게요. 정 반장. 오늘 오늘도 도죠. 지금 나흘째니까 국내에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죠. 네,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확진 환자는요 모두
28명입니다. 지난 10일에 28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나흘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흘째 새 확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7명이 퇴원을 했고요, 지금까지. 현재 남은 21명의 확진자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제 3차 입국해서 임시시설에 격리 중인 우한 교민 가운데 1살 아이가 어젯밤부터 발열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져서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1, 2차 우한 교민 그 잠복기가 이제 14일이기 때문에 14일간 시설에서 격리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주말에 이제 퇴소를 하게 되네요. 14일이 다 지나서. 네, 그렇습니다. 딱 2주 이 격리 생활을 마치고 내일과 모레 퇴소할 예정인데 당연히 최종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1월 31일 1차 입국한 368명은 이 기존 확진자 2명을 빼고는 전원 음성이 확인됐습니다. 내일 퇴소하고요. 또 2월 1일 2차로 입국한 333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데 내일 결과가 나오면 모레 16일에 퇴소할 예정입니다. 사실 처음에 시설에 입소할 때는 주민들 반발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주민들이 환영한다, 몸 잘 추스르기 바란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시설에 있었던 교민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 편지, 앞서 신반장이 잠깐 소개를 했는데 좀 더 알아보죠. 네, 제가 이 발제에서 보여드린 건 이 교민들이 의료진과 또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감사의 편지인데요. 예. 아마도 어린이 교민이 쓴 걸로 추정이 됩니다. 뭐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의료진, 사진이 지금 뭐 좀 바뀌었는데 뭐 밥 챙겨주시는 아까 뭐 분들에게 감사하다 이런 그림 일기 같은 편지가 있었고 예. 지금 보시는 건 이렇게 포스트잇에 인사를 남긴 건데 우리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써준 데 감사한다. 뭐 추운데 고생이 많다. 이렇게 메시지를 적어서 자신이 머무는 호수를 또 밑에 몇 호, 1동 뭐 이렇게 해서 적었더라고요. 네, 반대로 또 지역 주민들이 교민들에게 보낸 응원 편지도 많은데요. 충북 아산의 한 어린이가 보낸 편지라고 합니다. 뭐 글자체만 봐도 뭐 아주 귀여운데요. 내용을 보시면 뭐 저는 아산시에 사는 땡땡땡입니다. 방에 있는 동안 힘드시죠? 제가 항상 옆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뭐 화이팅, 뭐 손 열심히 씻으세요 이런 내용이 담겼고요. 뿐만 아니라 진천과 아산 주민들이 그동안 뭐 마음을 졸였을 교민들에게 작은 선물도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또 정부에서는 내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천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은 아산에서 각각 퇴소하는 교민들을 환송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우리 국민이기도 하지만 바로 저런 부분들이 뭐 사실은 인간적이고 사람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민들이 사실 우한에 있었다는 것 말고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 후베이성, 우한 이쪽은 확진자가 많이 늘었고요. 물론 통계의 기준을 바꿨다고는 하지만 어제 볼 때 이제 사망자 확진자가 많이 늘었었는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중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와 확진자는 각각 1,500명과 6만 5천 명에 육박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 사망자 116명, 확진자 4,800여 명이 늘었는데요. 어제를 뺀 최근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2,000명, 많아야 3,000명대였는데 이에 비하면 역시 폭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물론 이제 진단의 기준을 바꿔서 어제부터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럼 지금 바꾼 기준은 과연 투명하고 적절한 기준이냐? 사실 한번 못 믿으니까 이런 걸 또 믿기도 힘들어져요. 네, 사실 중국 당국이 사태 2달 만에 확진 기준을 바꾸면서 기존의 통계가 신뢰를 잃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내 확진 환자가 8만 4천 명에서 최대 14만 명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먼저 우한 내 일부 집단을 표본으로 해서 전체 숫자를 추정을 하고 지역 범위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한 건데 진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에만 감염자가 5만 4천에서 9만 명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국내 확진자는 적었지만 국내에서 확진자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좀 심한 감기, 독감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얘기만 들으면 사실 너무 공포스럽죠. 근데 이는 현재 우한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얘기 좀 보죠. 일본에서도 첫 사망자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수도권에 해당하는 일본 가나가와 현에 거주하는 80대 일본인 여성입니다. 감염 사실은 사망 후에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나온 첫 사망자고요. 중국이 아닌 나라에선 필리핀, 그리고 홍콩, 일본이 세 번째입니다. 예, 특히 이제 지역 내 감염은 첫 번째 사례로 보이는데 이 감염 경로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데 일단 이 여성은 최근 중국을 비롯해서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대신 도쿄에 사는 사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위가 택시 운전 사고 또 최근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진술을 한 상황입니다. 사위도 확진 상태고요. 따라서 관광객 사위 그리고 사망한 여성 순으로 지역 감염이 이뤄진 걸로 추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 사위까지는 확진자가 됐는데 밝혀졌는데 관광객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건 아직 뭐 모르는 상황인 거군요. 네. 예. 그러면 감염병도 관광객이 계속 관광을 하고 있다면 사실 지역 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이 사실 크루즈선 승객들을 배에서 못 내리게 한 것은 7월에 도쿄에서 열리는 올림픽 때문에 만약에 이 확진자가 다 일본 확진자 숫자로 통계가 될 경우 세계적 시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OC가 일본의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고요? 네, 사실 일본이 이 크루즈 선내에 있는 확진자를 일본 내 감염자가 아니라 기타로 분류를 해가지고 지금 숫자를 세고 있잖아요. 만약에 국내 뭐 다른 의료시설에 격리를 시키면 일본 내 감염으로 또 숫자를 세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선내에 가두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기는 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올림픽과 관련해서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예상하지 못했던 과제라면서 일본 정부가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We're looking forward to hearing toda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the TMG, and your own organisation on the work that you're doing in collaboration with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and to ensure that all of the athletes and all of the people who come to Japan for the Games are not going to be affected and that all of the necessary precautions are being taken. 자, 실제로 도쿄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 경기를 겸해 치러질 예정이었던 이 아시아 수구 선수권 대회도 지금 취소가 됐는데요. 그만큼 여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 당국은 올림픽 취소나 연기는 없다고 일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예, 사실 크루즈선에 있는 일본이 올림픽 때문이든 자국 내든 어쨌든 현재 일본의 조치가 이 크루즈선 승객들에게는 부적절한 조치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우리 외교부도 크루즈선에 탄 한국인들의 하선 의사를 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최 반장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국내 15번 확진자가 고발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무슨 얘기인가요? 네, 15번 확진자가 지난달 20일 우한에서 입국한 다음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었는데요. 이 확진 판정을 받기 하루 전인 지난 1일 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처제와 함께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함께 밥을 먹은 처제, 식사한 지 나흘 만에 20번째 확진자로 판정을 받아서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15번 환자의 고발 여부 등을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예, 감염병에서는 사실 강제적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1, 2차 우한 귀국 교민 내일부터 퇴소. 다음은 조희신 반장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 찍자. 지난 1월 29일자 경향신문 칼럼인데요. 이 칼럼을 쓴 교수와 이 편집 담당자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 안팎에서 반발이 커지자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하루 만인 오늘 취하했습니다. 고발도 또 그 뒤에 취하도 뒷맛이 개운하진 않습니다. 조익신 반장 발제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나는 고발한다. 1898년 1월 13일 프랑스 일관지 로로르의 일면 제목입니다. 프랑스의 대문호이자 사상가였던 에밀 졸라가 쓴 기고문이었습니다. 졸라는 한 유대인을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드레피스 대위가 유대인이란 이유로 간첩죄를 뒤집어 썼다는 겁니다. 졸라는 재심을 요구했지만 도리어 본인이 군사법정에 서게 됩니다. 유죄를 선고받았고 영국 런던으로 망명길을 떠납니다. 프랑스 정부가 졸라의 입은 막았지만 진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고 결국 드레피스는 사면을 받습니다. 나도 고발하라. 진보 지식인들이 앞다퉈서 나도 고발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한줌 권력, 방약, 무도, 사용한 단어들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문에 칼럼을 쓴 교수 한 명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인데요. 칼럼 제목은 이렇습니다. 민주당만 빼고. 민주당이 촛불 정신을 저버렸으니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게 칼럼의 골자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기분이 좋을 리 없겠죠. 임미리 교수가 이런 그 진보 지식인 연하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런 어떤 명백한 의도가 있는 칼럼을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문제제기 방식이 검찰 고발이었다는 겁니다. 각 당에선 비판 논평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만 빼고 말입니다. 정권을 비판하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재적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국민의 답답한 속을 더 더불어가게 만드는 더불어민주당이 되지 마십시오. 그나저나 이쯤 되니 민주당 관련 논평은 고발당할까 봐 겁이 나서 못 쓰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직접 나서서 당에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오늘 언론에 고발을 취한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사족 하나를 달았습니다. 임미리 교수가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 출신이라면서 칼럼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논리입니다. 운동권 출신은 종북이다 아닌가요? 아무튼 싱크탱크 내일 출신으로는 장하성 주중 한국 대사 그리고 유민영 전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이 있습니다. 벌써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난 2000년 총선 시민연대가 처음 결성돼 대규모 낙선 운동을 벌였습니다. 특정 인사들을 콕 집어서 말입니다. 당시 민주당 반응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올해도 총선을 맞아 시민단체들이 낙선 운동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혹시 모를 소송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고발장이 날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요즘 닮았다고 밀고 있는 두 인물입니다. 직장인의 대통령 펭수 그리고 박성태 부장입니다. 가운데로 몰린 눈동자, 툭 튀어나온 입술 그리고 팔, 다리 비율까지 제 눈엔 데칼코마니입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광수 시리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수 농객 지만원 씨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군이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광주 시민군 사진과 북한 인사들의 사진을 비교해놓고는 얼굴이 비슷하다면서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특수한 기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전문가 생각은 달랐습니다. 거의 아마 쓰는 데 없을걸요. 제가 볼 때는 얼굴을 지칭하긴 했지만 잘 모르고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건 했는데 또 우리 자식들한테 떳떳했는데. 항일운동가 지은영 선생의 손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방 의무도 다 했는 사람만 갖다가 이북서 내려온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되고. 지만원 씨의 창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로 유명하죠. 고 김사복 씨를 감첩으로 몰기도 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폄훼하고 그들의 어떠한 그 방식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지 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구속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지 씨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지만원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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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을 묵자라고! 더 명백한 증거들을 확인하여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 지만원 씨 올해 78살입니다. 같은 78살의 나이에 법정 구속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조금 억울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도 고발하라 역풍, 민주당
뒤끝 남긴 취하. 예, 관련 내용 좀 더 얘기를 우리 반장들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결국 칼럼 고발 건과 관련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네, 아까 뭐 조반장 발제에서 보셨겠지만요. 이 진보 진영 인사들이 나도 고발하라 라면서 반발을 하면서 지금 논란이 커진 거잖아요.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라고 했고요.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다라고 나래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88만 원 세대 공동 저자이기도 한 박권일 평론가, 이 민주당의 방약 무도가 넘치다 못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역시나 뭐 같은 책 저자이기도 한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광우병 촛불 집회 때 나를 향해서 이를 갈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를 향해 엄청 신경질을 냈지만 나를 고발하지는 않았다라면서 이번 사태를 좀 빗대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뭐 당내에서도 이례적으로 당 지도부의 결정을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정성호 의원, 자,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 이 겸손한 목소리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일학 의원 역시 임 교수의 작은 핀잔도 견디지 못하고 듣기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직접 당 지도부에 전화를 또 걸었다고 하는데요. 윤호중 사무총장에게 문제가 있다. 이 고발 취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고발을 취하긴 했는데 앞서 이제 조익신 반장 발제를 보니까 좀 깔끔하게 취한 그런 건 아닙니다. 유감을 표명했다든지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약간 토가 달려있는 이런 것이었어요. 네, 민주당에서 이 공지로 내린 문자 내용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임미리 교수는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으로서 지금 그래픽 좀 같이 보여주시죠. 경향신문에 게재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싱크탱크 내일 출신이다. 이게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 준비위원장과 관계가 있으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근데 너무 옛날 얘기 아닌가요? 네, 일단 민주당은 그렇게 처음에 판단을 했던 것인데 먼저 이 싱크탱크 내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2013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2017년에는 미래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2018년 7월에는 해체가 됐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없어진 단체입니다. 예, 싱크탱크 내일과 미래 여기를 거쳐간 인사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안철수 전 대표가 만든 싱크탱크지만 현 정부의 인사들도 지금 현재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초대 내일의 소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주중대사로 가 있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고요. 역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유민영 전 비서관도 이 싱크탱크 내일 출신입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도 내일에서 활동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안철수 위원장이 만났다가 헤어진 인사들이 각 분야에 꽤 있습니다. 이 내일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임 교수의 이번 글이 분명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일단 법률위원회 검토까지 거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거법 위반 자체는 맞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민주당은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투표 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정확한 건 법정에서 다퉈봐야 아는데 일단 고발을 취소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다 하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임 교수 본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탄핵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탄핵 소추됐지만 네.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정당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임 교수는 민주당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을 뽑지 말라고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치권에 율사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 문제 가지고 다들 한마디씩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검사 출신이죠. 새보수당 김웅 법치 바로 세우기 위원장이 의견을 내놨는데요. 먼저 사전 선거 운동에 대해선 임 교수처럼 특정 정당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를 말하는 건 단순히 의견 개진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이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느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정도의 칼럼을 두고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석입니다. 예, 사실 이제 법적인 문제는 앞서도 이제 김웅 전 부장검사의 주장이고요. 물론 법적인 취하였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가 없지만 중요한 거는 집권 여당이 이 정도의 비판에도 나를 세워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진보 지식인들이 민주적이지가 않다라고 지적을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지만원 씨가 1심에서 실형은 선고는 받았는데 어제 얘기죠. 법정 구속은 피했지 않습니까? 네, 앞서 발제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지만원 씨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어제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다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구속에서도 좀 피할 수가 있군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지만원 씨가? 네, 올해로 78살인데요. 공교롭게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7년 구속 수감됐을 때가 딱 78살 때입니다. 김 전 실장은 고령에 질병도 있다면서 수차례 보석을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그러면 김기춘 전 실장 때랑은 다른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78살 때까지 판결이 미뤄진 거는 재판 자체가 좀 지연된 그런 탓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 씨의 재판이 넘겨진 게 2016년 4월입니다. 이번 판결이 나기까지 거의 4년이 걸린 건데요. 지 씨가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하다 보니까 추가로 고발이 이루어지고 또 이걸 하나로 묶다 보니까 사건이 5개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예, 사건이 늘어나다 보니 피해자도 늘어나고 재판도 늦어졌군요. 예, 그렇습니다. 재판을 해야 할 사례도 늘었지만 문제는 재판은 열리는 길도 같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짧아야 2달, 늘어지면 넉 달에 한 번 재판이 열리다 보니까 하세월이 걸린 겁니다. 게다가 그 사이에 담당 재판관도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결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지만원 씨는 계속 거짓 주장을 했고요. 사실 일부 유튜브나 이런 데 또 퍼지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판결에 대해서 피해자들 반응을 좀 취재가 됐나요? 네, 재판부의 불구속 결정에 항의를 하면서 구속하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 씨 측 지지자들과 몸싸움이 나기도 했는데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만원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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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애국자라고! 지만원을 당장 구속하라! 예,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다는데 문제는 지 씨가 허위사실 유포했던 것도 여러 다른 데 퍼져가지고 이 허위사실 유포는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도 너튜브, 온라인 이런 데 보시면요. 광주 폭동이다, 북한군 소행이다 이런 각종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만원 씨 재판이 5건의 사건을 합쳐서 재판을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구속을 면한 지 씨가 또다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예, 역사적 사실, 특히 피해자가 지금도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지만원 씨가 계속 거짓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단죄가 안 되니까 사실 지만원 씨는 한국당의 공청회까지 참여해서 이런 거짓 주장을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 씨는 이미 2003년에 광주 사태는 북한 특수부대원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신문 광고를 실어서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2013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고 주장해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유죄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명확하게 빨리 재판부가 좀 더 냈다면 이 가짜뉴스가 퍼지는데 조금은 낫지 않았을까, 퍼지지 못하게 하는데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고발하라 역풍, 민주당 뒤끝 남긴 채 취하. 네, 다음은 최종혁 반장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나경원, 또 오세훈 등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공천을 일찌감치 확정지었습니다. 또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을 포함한 52곳에 대해 우선 경선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이 소식과 함께 이 종로 선거 분위기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에 대한 인기의 척도 악수를 요청하거나 또는 사인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있겠죠. 그래도 요즘은 뭐니 해도 어머 이건 꼭 찍어야 해 이렇게 함께 사진을 찍자는 요청일 겁니다. 비하인드 뉴스 때부터 많은 인기를 누려온 박성태 부장도 어딜 가나 같이 사진 찍어요라는 요청이 쇄도하는데요. 자, 종로대전에 출전한 선수들은 어떨까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열흘 먼저 등록한 이낙연 전 총리도 종로 곳곳을 누비며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 두 후보들의 인기 척도 어떠할까요? 사진 찍으세요? 사진 한 번만 찍으세요. 자, 하나, 하나, 둘, 셋. 얼른 주세요. 함께. 자, 얼른 주세요. 저희 같은 팀이니까. 하나, 둘, 셋. 셀카를 제가 찍어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같이, 예.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 사진 같이 다요? 네. 같이. 이 같이 다는 손이 짧은데. 이쪽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저도 셀카 한번 남길게요. 이렇게 저 셀카 그래요? 세 분이서. 예,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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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세요. 자,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 과거 밀랍인 영설 같이 한결 같은 포즈는 아니었네요. 자, 이렇게 현장을 누비는 이 전 총리. 자, 오늘은 비공개 일정으로 조용한 행보를 가졌는데요. 매일 아침 하던 지하철역 출근길 인사는 빼놓지 않았는데 자, 오늘은 해화역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황교안 대표가 전셋집을 구한 동네이기도 하죠. 자, 반면 황교안 대표 이 종로의 중심 종각으로 향했습니다. 자, 지하보도를 이렇게 다니면서 청년 창업가들을 만났는데요. 자, 액세서리나 옷가게 등을 둘러보고 이들이 이렇게 만든 옷을 직접 입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종로 구민들만 다니는 곳은 또 아니죠.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의 민심도 두루두루 듣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됐는데 이를 통해서 한국당의 전체 선거 전략도 함께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특히 한국당은 서울에서 총선 판도의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구상을 세웠는데요. 당 대표 주자인 나경원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공천을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작과 강진 이렇게 한강을 따라서 바람몰이에 나서겠다. 즉 한강벨트를 조기에 구축한 겁니다. 또 열세인 강북에도 사실상 황교안 대표가 유력한 이 종로에 이어서 동대문갑도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자, 반면 한국당이 강세인 강남. 지금 공천 경쟁 치열한데요. 자, 현역 의원도 면접 심사를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조국 사태 1인 시위를 하는데 제가 15일간 아침 저녁으로 매일 빠짐없이 눈물나게 제가 했습니다. 이 좌파 정권 저지하는데 온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트랙 관련해서 6개가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국회 문희상 의장하고도 또 뭐 이상한 그런 결투도 벌였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지난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이은재 의원 활약상이 있었죠. 자, 그 이후 이 의원, 이 당 지도부인 황교안 대표, 또 나경원 전 원내대표보다도 많은 6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권왕 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말 공수처법 처리 때는 이렇게 문희상 의장을 이렇게 팔꿈치로 가격한 다음 성추행하지 마, 이런 걸 외치기도 했었죠. 들리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한국당을 위해 한 일인 만큼 좀 잘 봐달라 이 공천심사위원들에게 자신의 스펙으로 내세운 겁니다. 자, 이어서 민주당 소식인데요. 자, 우선 경선이 치르게 될 지역 52곳을 발표했습니다. 자, 현역 의원이 있는 곳 21곳 포함이 됐는데요. 서울 영등포울에서 이 전현직 재선 의원, 또 서울대 사회학과 선후배사인 김민석 전 의원과 신경민 의원 맞붙었습니다. 자, 신 의원이 11년 선배죠. 자, 이해찬 대표 이번 심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주당은 공정한 시스템 공천, 국민 눈높이 공천이 원칙입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내신 분 현직 최고위원도 경선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현 정부 청와대 출신 후보들도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태호 전 수석,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과 대결을 하고요. 김봉준 전 비서관, 김한정 현역 의원과 맞붙습니다. 자, 그리고 윤영찬 전 수석도 조신 예비 후보와 대결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피고인 신분인 후보들도 경선을 치러야 하는데 한병도 전 수석, 김성중 예비 후보, 그리고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은 심규명 전 시당 위원장과 경선을 벌입니다. 자, 이외에도 눈에 띄는 구도는요. 한때 지역을 위해 함께 일했던 관계였다가 이제는 경쟁자가 된 후보들입니다. 현역 의원 대 전직 구청장의 대결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가 있고 은평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성북구도 있는데 사실 뭐 누군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누군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참고로 지금 뭐 미래통합당의 상징인 밀레니엄 핑크가 이 무슨 색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분들 가운데 한 분 국회에서 밀레니엄 핑크를 직접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노래를 한 소절만 불러서 안타깝네요. 끝까지 불렀으면 분위기 반전인데 노래 맞춰서 분홍색 입은 상의를 입고 분위기 맞추려고 했는데요. 자, 이 밀레니얼 핑크 쉽게 말해서 연분홍입니다. 자, 그런데 어쩌다 보니 오늘도 추미애 장관이 또 뭐 등장을 했는데요. 추 장관에 대한 얘기는 자리에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당 52곳서 우선 경선, 한국당 한강벨트 조기 구축입니다. 예, 일단 앞서 최종현 반장 발제 보니까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기소로 따지면 6개 혐의로 기소돼서 네. 별이 6개. 그래서 나는 그만큼 열심히 싸웠다. 네. 그러니까 나를 공천해달라 이런 거군요. 예, 판단은 어쨌든 한국당 공천 관리인에서 할 것 같고요. 추미애 전 법무장관 관련한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추 장관이 21일인가요?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죠?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수사 관행, 조직 문화 개선 방안, 앞서 추미애 장관이 제안한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의견들을 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장 회의, 윤석열 총장은 난 안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추미애 장관이 주재하는 건데요. 법무부는 이번 회의에서 수렴된 구성원들의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통상 검사장 회의는 총장이 주도해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관이 주재하는 검사장 회의는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2003년 강금실 당시 장관이 소집한 이후 17년 만입니다. 아무래도 추 장관이 향후 행보, 즉 서울시장에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대선 등 당내 경선 과정에서 친문 지지층을 노리고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행보보다 정치인으로서 차기 정치적 포석을 노린 행동이다라는 것이 일각의 해석이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뭐 추미애 장관이 그간 보여온 스타일, 사실은 뭐 좌고우면하지 않고 한번 결정하면 그냥 쭉 간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말릴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태도가 나온 것이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당 내에서도 오늘 아침인가요? 최고위원회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왔었죠. 네, 뭐 그런 행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선거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중도층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좀 뭐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 민주당 김혜영 최고위원이 추미애 장관을 오늘 직접적으로 겨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추미애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검찰개혁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다만 장관께서 추진하는 개혁 방안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지금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또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검찰총장이 아니라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최근 뭐 추 장관의 행보를 놓고 이렇게 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좀 우려를 제기를 한 겁니다. 사실 뭐 김영 최고위원 오늘 발언 외에도 그동안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에 대한 공천 문제를 비판하는 등 당내에서 소신 발언을 잇따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종로 선거 모습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오늘은 뭐 어떤 일정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분주했던 행보와 대조되는 일정인데요. 오늘은 출근길 인사만 한 다음에 공개 일정 없이 비공개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 총리는 자신의 후원회장으로 김사열 경북대 생명과학대 교수를 위촉을 했는데요. 이 전 총리 측에 따르면 어제 오후 두 사람이 처음 만나 코로나19 대응과 생명과학과 생명공학 분야 등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NI 일정 공지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 후원회장을 정한 김에 이렇게 오늘부터 이낙연의 힘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또 후원금을 받기로 했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조혁신 반장이 SC NI라는 준비하는 게 이제 이낙연 전 총리 일정을 공지하고 뭐 소식들을 알려는 그런 단체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런 걸 공개했다. 지금 263명이 있습니다, 이 방에. 예, 263명 중에 한 명으로 조혁신 반장이 그렇습니다. 그냥 들어가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오늘 행보 좀 살펴볼까요? 네, 황 대표가 오늘 이제 종로 선거운동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종강역에 있는 지하보도에 마련된 청년 창업 일자리 통합 지원 플랫폼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이 청년들이 직접 만든 제품들을 판매하는 뭐 그런 공간인데 황 대표가 이 청년들과 주먹 인사를 또 나누고 일부 가게에서 판매하는 옷들을 입어보거나 뭐 찻잔 세트 같은 물품은 직접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이거 좋아 보이네요. 젊은 사람들이 입는 팁니다. 네,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요? 사이즈 딱 맞네요. 그러게요, 잘 어울리시는데요? 색도 잘 받으시고. 잘 어울리죠? 감사합니다. 예. 보통 저도 옷가게 같은 데 가면 잘 입어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입어보면 사야 된다는 그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옷도 잘 어울리고 젊어 보이고 딱 맞는데 네. 샀습니까? 옷 황 사이즈도 대표가? 딱이고 색깔도 잘 받는다고 했는데 예. 황 대표가 가격을 듣더니 살짝 움찔하는 듯한 그런 게 좀 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안 샀습니다. 부장 같은 이렇게 체구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옷 스타일인데 어떻게? 저 같은 체구는 어떤 체구인가요? 그래서 펭수 같은 체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품위가 있어 보이는 체구. 일단 품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저 가격 13만 원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네. 그 가격이면 그렇게 뭐 아주 비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또 저렴하진 않은데 제 예. 생각에는 부장이 내일 모레 아마 생신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생신 같은 단어는 쓰지 마세요. 네. 탄신일. 아니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조익신 음력입니다. 씨가 좀 이렇게 예. 마련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음력이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음력이십니까? 다행입니다. 예. 카톡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제가 음력이어서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일요일이어서 출근도 안 할 거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잠깐 보도록 할까요? 이낙연 전 총리가 지난달에 대선 주자에서 1위를 했고요. 황교안 대표 2위. 이 순서는 그대로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25% 이낙연 총리를 꼽았죠. 그리고 2위는 황 대표로 10%의 지지를 보였습니다. 이 전 총리와 황 대표 모두 지난달 조사에 비해서 1%포인트 올랐습니다. 두 사람에 이어서 5%의 지지를 보인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달 조사 1%에 비해서 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지난번 세계일보 여론조사에도 그렇고요. 한번 나온 뒤에는 오히려 지지도가 올라가니까 주목을 더 받게 된 상황인데 윤 총장은 앞서 여론조사에서 내 이름은 빼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갤럽 조사 방식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갤럽 조사 방식은요. 대상자들의 이름을 제시하고 선택하는 객관식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주관식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갤럽에 따르면 1% 이상의 지지를 기록해서 보여드린 인물 외에도 기타에 약 20명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연히 극히 없는 확률로 응답자들이 다 조익신 하면 조익신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보기에 없어도 네. 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마 뭐 윤 총장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얘기를 해볼까요? 민주당이 공천 면접 심사를 마쳤고 1차 경선 지역을 발표했는데 한국당도 이제 뭐 지역을 속속 확정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면접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수도권 지역 예비후보자들의 면접이 진행 중인데요. 어제와 그제 서울과 인천 지역에 이어서 오늘은 경기권입니다. 현역 의원들도 여럿인데 그 가운데 당내 중진 의원들에 대한 공천 여부가 좀 관심입니다. 박순자 의원은 지난해 국토위원장 사퇴를 거부하면서 징계를 받아서 지금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한 상태인데요. 때문에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주목이 되고요. 원유철 의원은 지역협약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라서 마찬가지로 공천을 받을지 여부가 좀 관심입니다. 명백히 이제 정치 탄압, 야당 의원에 대한 정치 탄압, 표적 수사인 경우에는 우리 당원 내 별도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아마 준용해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한 표적 수사는 표적 공천으로 응징해야 되고, 또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한 정치 탄압인 경우에는 정권 심판 공천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1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건 일단 뭐 표적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군요. 한국당에서 일부 중진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동작을의 나경원 의원이 공천이 확정이 됐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광진을에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민주당에서 나가냐 이게 관심이지 않았습니까?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는 두 지역 모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의 출마가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지난번 저희 다정의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했을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오세훈 전 시장하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하고 지역을 다 떠나서 그냥 개인적으로 붙어보고 싶은 사람, 이거는 지역이랑 관계없이 고른다면 두 분 중에 누구를 고르고 싶으세요? 누구랑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까? 저요? 네. 고민정은 누구랑 붙여야 더 나을 것 같다. 이 말에도 걸리지 않을까요, 이게? 네. 저는 오세훈 전 시장 개인적으로는. 자, 조익신 반장이 그때 광진을 오세훈 전 시장과 대결을 이렇게 보인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 좀 변함이 없나요? 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지금 민주당이 자 최근 고민정 전 대변인하고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대결을 하는 뭐 자체 여론조사를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고 전 대변인 최근 한 방송에서 오세훈 전 시장이냐 나경원 의원이냐 뭐 누굴 고르고 싶으냐라는 질문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같이 너무 어렵다라고 입장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약간 의미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판결 하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재판에 넘겨졌던 현직 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네, 지금 뭐 무죄 판결이 꽤 많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법농단 의혹을 받은 판사들과 관련한 이 재판에서 무죄 결과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일단 오늘 나온 건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건입니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던 가토다스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그리고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불법 집회와 관련한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오늘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개입을 한 건 맞지만 직권남용죄는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재판은 개입했는데 직권남용은 아니다라는 건가요? 네, 이 재판부는요. 임 부장판사에 대해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가 없는 건 당시 임 부장판사는 직접 재판을 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형사 수석 부장판사였기 때문에 개별 재판에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논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건 맞지만 나쁜 일은 한 건 맞지만 현 법상 이게 법정으로 죄는 아니다라는 얘기군요. 예, 직권남용의 직권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원래 판단을 법적으로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최서원 씨 원래 최순실 씨인데 이제 최서원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했는데 최종 재판 결과도 나왔죠. 네, 앞서 대법원은 최 씨가 삼성에 지원금을 요구하고 현대차에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한 건 강요로 볼 수 없다면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에 따라 법원은 앞서 2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에서 2년이 줄어든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200억 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앞서 최 씨는 결심 공판에서 국정농단은 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이 돼서 음모로 꾸며졌다면서 여론에 떠밀려 징역 20년이 선고됐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와 논의해서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재선고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일단 최종혁 반장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개입 무죄, 위헌적이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다. 다음은 정종문 반장 발제해 보겠습니다. 예, 야권의 이합 집산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보수통합당인 미래통합당 지도부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그리고 이준석 새보수당 젊은 정당 추진위원장이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또 새보수당의 마지막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가 끝난 뒤에 새보수당의 정운천 의원이 비례대표 자매정당이라고 불리는 미래한국당으로 옮겨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야권 소식 정종문 반장 발제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보수당이 오늘 국회에서 마지막 당 대표단 회의를 가졌습니다. 일부 청년 대표는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기까지 바른정당서부터 시작한 그 여정이 길고 힘들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한 열정은 중단 없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새 보수당이라는 깃발을 올린 지 한 달 남짓 만에 합당하는 데 대한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은 기자들 질문이 나올 때마다 누차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보수당을 보수가 제대로 거듭나고 재건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 손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한 것이지 자유한국당에 팔아먹으려고 자유한국당과 통합하기 위해서 새로운 보수당을 만든 게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네, 결국 새로운 보수당은 보수 재건 3원칙만 남기고 한 달 만에 통합이 됐습니다. 특히 오늘 이분 새로운 보수당 정운천 의원의 막판 행보가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를 마친 뒤에 새로운 보수당을 탈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향한 곳 미래한국당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들으셔서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이라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미래한국당 행이 알려졌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정 의원은 황급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지금은 발표 못해. 8단계 내신 이유는 뭐예요? 혹시 따로 해결은 안 하시나요? 네, 너무 오후에 저희 입장문 낼 겁니다. 미래한국당 가시는 거 맞으세요? 오후에 낼게. 세보수당 안에서는 미리 좀 얘기가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황교안 대표랑 전혀 안 됩니다. 아니 지금 통화하고 있는 지금 황교안 대표나 한상규 대표랑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시거나 하신 건 아니신 거예요? 오후에 할게요. 입장문 낼 겁니다. 네, 자, 이런 추격전 직후에 미래한국당은 바로 입장문을 내고 정운천 의원을 당 최고위원으로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지역 장벽을 해소하고 호남권 지지세를 더욱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미래한국당 의원은 모두 4명이었습니다. 누가 미래한국당으로 추가로 갈까 관심을 모았는데 정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합류하면서 이제 미래한국당 의원도 5명이 됐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급하게 당을 옮겼을까?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 1차적으로 5명 하면 이제 선관위에서 이제 선거 보조금이 나오니까 1차적으로 5명 모으고 이제 그 앞으로 한 달 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예. 자, 그럼 5명이 되면 얼마의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잠시 후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수 단일화 정당인 미래통합당 신당준비위원회는 오늘도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들어갈 구체적인 인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최고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내분을 늘리기로 했어요. 현역 의원들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원희룡 지사는 최고위원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이준석 최고위원 그 정도는 지금 거의 이견이 없어서. 네, 17일까지 통합이 완료될 예정인데 최고위원 몇 명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당명을 거절당한 국민당이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여러 명이 오늘 오전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에 나섰습니다. 방문과 함께 트위터에 방문 사실을 알렸고요. 이 노래를 링크했습니다. 요즘 인기 트로트죠. 태클을 걸지만 선관위를 찾은 안철수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쓴웃음만 나옵니다.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이런 무리한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정당한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것처럼 새로운 개혁 정당 탄생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옳다는 확신을 느낍니다. 안 위원장의 항의 방문 이후 급하게 다시 정한 당명은 국민의당입니다. 이번 2020년도에 업그레이드된 국민의당으로 다시 재탄생하는 의미에서 국민이 이긴다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을 당명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철수 신당, 국민당을 돌고 돌아서 4년 전 이맘때 썼던 그 당명으로 왔습니다. 4년 전의 녹색 돌풍, 다시 오렌지 돌풍으로 되살릴 수 있을지 지켜보시겠습니다. 오늘 야당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곽 드러낸 미래통합당 지도부, 미래한국당엔 비례후보들 입당. 네, 하나씩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벼운 얘기부터 잠깐 해볼게요. 어제 미래통합당 이름이 정해지면서 당 색깔을 밀레니얼 핑크다, 뭐 줄여서 밀핑이라고도 하나요? 어떤 밀레니얼 핑크로 정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한국당 회의에서 다들 이 색깔 옷을 입고 왔다고요? 네, 뭐 지금 한국당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길잖아요, 6글자. 그래서 밀핑 이렇게 줄여 부른다고 합니다. 네, 오늘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몇몇 의원들이 핑크색 아이템을 착용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 원내대책 회의에 나타나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넥타이를 메고 왔고요. 회의장에서 또 넥타이를 이렇게 고쳐매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스웨터를 핑크색으로 맞춰 입은 의원들도 있었는데 심 원내대표는 맞춰 입고 왔냐라고 물었더니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요 그 연분홍 치마가 봄바 이렇게 쉬운 우리말이 있잖아요. 뭐 밀레니얼 핑크라는 표현도 좋겠지만 좀 우리말로 된 색깔 이름을 써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 색을 연분홍. 네, 좀 뭐 완전히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밀레니얼 핑크 잘 모르잖아요. 무슨 색깔인지. 새천년 분홍. 그렇죠. 그렇게 있는데 사실 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좀 연분홍이랑 하면 좀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당 내에서는 좀 이 색깔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의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직접 나오기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당장에 선거운동용 자켓을 주문하려면 그 단가에 그런 복장을 준비하기가 업체에서 한 3달 정도 걸립니다. 선거법상 한 벌당 3만 원 이하 정도로 맞춰야 되는데요. 그 원단을 구하고 그것을 봉지에 가공을 해서 3만 원짜리를 맞추려면 저 동남아시아 어디까지 가까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당내에서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 정당의 옷을 만들어준 경험이 있는 업체에 좀 문의를 해봤는데 방금 들으신 김재원 위원장의 말이 맞느냐 좀 얘기를 물어보니까 자, 우선 밀레니얼 핑크라는 색상이 좀 흔하지 않은 색깔이라서 구하기 어려운 건 맞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 색깔 옷을 많이 입진 않잖아요. 원단 자체가 없을 텐데.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까지 가서 가져와야 한다는 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무엇보다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잖아요. 사실 뭐 총선이 지금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간 역시 촉박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업체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에서 결정만 빨리 해준다면 뭐 한 달 정도면 충분하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당 특성상 위에서 누군가가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이 결정만 빨리 이루어진다면 뭐 디자인이나 샘플, 뭐 제작하거나 또 생산하는 이 과정이 좀 압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당이 이제 정당 옷을 입고 선거 운동을 하는 게 4월 2일부터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 보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만 결정을 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아까 황교안 대표도 가격 얘기를 듣고니 좀 고민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격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옷 소재와 디자인에 따라의 가격은 달라지겠지만 이건 역시 한 3만 원 정도면 또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최반장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가능은 한데 앞서 이제 김지원 의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얘기한 거는 추정컨대 김지원 의원이 밀레니얼 핑크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이나 거리감이 좀 있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런 의원들이 꽤 있을 수가 있겠죠. 앞서 이제 정운천 의원이
세부수당에서 탈당해서 비례대표 전용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한국당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선이 좀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보수당에서 통합 논의를 했던 의원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확인을 해봤더니 처음에 정 의원이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 때부터 상당히 무소속 출마를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정우천 의원이 지역구가 전북 전주인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호남이어서 네. 한국당과 합치다 보면은 네. 나는 갈 데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군요. 보수 정당 후보보다는 무소속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고민이 많았는데 합당을 하게 되면 호남 몫으로 비례대표가 되는 것까지 어느 정도 물밑에선 얘기가 오간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보수당에서도 이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비례대표 전용 정당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답은 그건 현실이 아니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거기 더해서 미래한국당이 비례정당이라는 말을 듣고는 있지만은 청년이나 여성 그리고 호남 등 이 기존 보수당에서 배제된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면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면 더 개혁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겠냐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한국당으로 옮기는 정 의원에게도 당을 더 개혁적으로 이끌어달라는 주문을 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한국당 안에서는 미래한국당을 비례용 위성정당으로만 둘 게 아니라 당의 대표나 지도부를 좀 참신한 인재, 청년이나 여성으로 채우자는 방안도 나왔었는데 일각에서 이렇게 될 경우에 정말 미래한국당이 한국당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당이 될 수도 있고 또 현역 의원들이 전혀 없으면 정당 보조금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서 뒤로 밀리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없던 일로 그렇게 정리가 됐었답니다. 일단 정운천 의원이 미래한국당으로 옮기면서 미래한국당의 의석수가 5석이 됐습니다. 오늘이 2월 14일, 2월 15일 날 선관위에서 정당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 4석과 5석은 보조금이 차이가 꽤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의석수를 기준으로 해서 선관위에서 경상보조금 그러니까 정당 운영 보조금을 주는데 정운천 의원이 합류를 하면서 미래한국당 몫이 약 4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정확히 4석일 때는 2억 원 정도고요. 5석이면은 5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네, 취재를 해보니까요. 미래한국당 지도부에서 정 의원한테 어제 연락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 특히 비례의원들이 미래한국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분들이 아마 난색을 표하면서 정 의원에게 손을 내민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중문 반장 취재에 따르면 한국당에서 그러니까 세보수당의 정운천 의원에게 어제 저녁 전화해서 미래한국당으로 가라. 가보는 게 어떻겠냐 제가 제안을 했다는 말씀드린 거죠? 한국당은 미래한국당입니다. 아, 미래한국당에서 네, 예, 네. 미래한국당에서 네. 제안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깊은 고민 없이 갔다는 건데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사실은 선거 보조금을 노리고 어쨌든 의석수를 한 석 더 늘려서 원래 5석 이상이면 제가 알기로 100분의 5% 이상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기준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5석부터. 그러니까 순전히 선거 보조금 때문에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깊은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정 예. 의원이 제가 추가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입장문을 냈어요. 입장문을 예. 냈는데 고민의 고민을 거듭했다. 깊은 고민 끝에 그 보수 정당과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5석을 넘어가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정당의 경상 보조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미래한국당에서는 5명을 채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제안은 어제 저녁에 갔으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고민의 고민을 거듭해서 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여러 의원들에게 전화 혹은 만나서 의견을 구하는 형식으로 알겠습니다. 논의를 시간은 했다고 짧았지만 어쨌든 정운천 의원 얘기는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보수당에서 의원이 미래한국당으로 간다. 미래한국당은 사실 비례대표 전용 정당이어서 선거공학적으로 만들어진 정당이다라고 비판을 좀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혁신을 주장해온 세보수당이 이 존재를 인정하고 의원까지 보낸다라는 건 아마 여기에 대해서 좀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해볼게요.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도
합당하기로 결정을 했죠. 네, 오늘 오후 3시를 조금 넘겨서요. 합당 합의문에 각 당의 통추위원장들이 사인을 했습니다. 2월 17일에 합당을 하고 새로운 당명은 민주통합당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슈였던 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퇴진 여부와 관련해서 이 통합당 대표의 임기는 2월 28일에 종료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손학규, 최경환, 정동영 대표 체제는 임시체제고 2월 28일 이후에는 비대위 체제를 구성해서 비대위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손학규 대표 측의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 이 합의문을 추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손 대표 측근이자 바른미래당 통추위원 중 한 사람인 이 관계자, 자, 손 대표가 합의해준 사안도 아니고 동의해준 적도 없다면서 비대위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고 이런 합의문이 어디 있느냐. 최고위에서 의결될 확률도 거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당의 합의문이 나온 지 한 1시간 만에 백지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이 합의문을 만드는데 박주선 의원이 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오케이 그렇게 하자라고 했지만 당대표가 무슨 소리냐.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난 취임 못한다. 이런 상황이군요. 네. 그러면 역시 이것도 어렵다.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은 다음 주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일 보수야당, 호남신당 동시 출범할까? 이거 적겠습니다. 예, 오늘 5시 정치회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는 일요일, 다음 주 초가 되는군요. 다음 주 초에 상당히 많은 정치적 이슈들이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자세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분홍은 유승희 최고 때문에 안 되다. 빡 우선 터져가지고. 다음 주에는 신혜원 반장 빼고